침해하는 지도자 동지의 권위와 위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김정일의 친필 지령 여지는 당은 남조선 측의 2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한 대를 폭파기로 결정하였다. 1987년 11월 2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어제 오후 실종된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 1987년 이날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공항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입에 재갈 물리고 일반적인 재갈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걸 물리고 내려올 때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이거 영화인데? 마이미. 신상욱 감독 마이미. 여기 대한민국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했죠? 중동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 난 위스키요. 난 껌이야. 아부다비가 환승하는 지점이었구나. 이사람들 여기 내리고. 타는 돋고. 김정일이 북계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을 통하여 김승일, 김현희에게 내린 친필 공작 지시에 따라 자행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에서 출발, 바레인에서 체포되기까지. 칼 858기 폭파, 115명의 사망. 그리고 특수라디오를 제작해서 부품을 소형화시켜도 필수적인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50g의 폭약을 담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항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보름 만에 사면되어 자유인이 된다. 희생자 115명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원제가 가족들의 슬픔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코드 115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는 115.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김정민 씨. 예. 시크릿 코드 오늘 115입니다. 예. 벌써 뭔가 아는 눈치. 아니, 뭐, 아는 것보다 아까 좀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115. 온 분이 거기서 좀 피해를 보시긴. 115면 전원 사망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 시크릿 코드가 115 사망자 수가 아닐까요? 너무 빨리 밝혀지는데? 과연 115명의 피해자 외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항로는 바그다드 출발해가지고 아부다비를 거쳐가지고 방콕 돈호안 공항을 통과해서 김포로 가는 코스였는데 11월 28일 토요일 날 이륙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1월 29일 새벽에 갑자기 미얀마
안다만 해상공에서 교신이 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 30일에 격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태국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태국 밀림을 수색을 하고 버마 정부는 오다가 안다만 상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를 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 격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죠. 그렇죠. 이러다가 11월 1일 용의자로 추정이 되는 2명, 모녀로 위장을 했던 이 북한 공작원 2명, 딸 역할을 했던 이 마유미, 아찌아 마유미는 결국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는데 정말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불과 2주 후에 우리나라는 아니 근데 거기 비행기 탄 사람들 아까 그 반응이 뭐예요? 그 누가 탄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당시에 이제 오일머니를 생각을 해서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한국인들 이제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여자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이런 비극을 만난 거죠. 아, 안타깝네요. 태호님은 이 칼기 폭파 사건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87년도 11월 달 폭파 당시에는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 기숙사에 그 북한 유학생들이 한 80명, 나머지 300명은 대부분 다 미국, 일본, 서방에서 온 유학생인데 칼기가 폭파됐다고 막 우리한테 와서 해보니까 야 세상에 당신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유학생들이 막 우리한테 와서 그래서 남조선이 조작한 거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 유학생들끼리 막 다투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서 제가 배치받은 것이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89년도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칼기 사건이 북한 외교에서 가장 이게 현안 이슈였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그 대한민국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 일이다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이게 납득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도 딱 같았어요. 그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요, 이 모든 교육 과정과 당 내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은 테러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때 맨 처음에 시작 때는 이건 100% 두 가지다. 하나는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 있고 아니면 남조선 안기부가 이건 조작한 거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친구들끼리도 얘기해서 이게 납득 안 되는 현실이에요. 야, 이거 거의 관료들도 아니고 중동에 일하러 갔던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그 비행기 폭파된 후에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 엄청난 사건에 이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첩보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우리 안기부 직원이 포착한 첩보인데 네.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일본어를 잘 쓰는 사람 2명이 두셋이 아부다비, 비엔나, 바그다드 등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첩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꾸미고 있다. 근데 앞만 봐도 북한 사람 같다라는 첩보를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안기부 직원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안기부 직원이 어라? 바그다드, 아부다비. 동선이 딱 겹치네. 라고 중간에 경유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중간 내린 사람 승객 명단을 달라라고 조회를 해보니까 쿠웨이트에서 얻었던 그 첩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마유미, 김현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가 됐을까요? 그녀가 쥐고 있는 비밀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 당시 보고 있던 굉장히 극적이었죠. 정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일본의 공안 당국에서는 마유미가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후 북한에 가서 특수 공작 조직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폭탄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인이고 그 사람이 이제 조총련 쪽 사람이냐 민단 쪽 사람이냐는 여전히 논란은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네.
아, 일본인가 생각했구나. 평양에서 이제 일본인 교관한테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매너를 배운 거예요. 아, 일본 간 게 아니고요? 또 북한이. 일본에서 생활은 안 했어. 바그다드발 아부다비 경유 서울로 가는 남조선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동무들의 출발 일정은 내일 아침 8시 30분으로 조직되었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현희가 그 DC-10 항공기에서 내릴 때 입에 뭐 쓰고 있는 게 마스크가 아닌가. 이거 뭐예요? 혀를 씹을까? 네, 뭐냐면 그 바레인에서 그 하짜 시니치랑 하짜 마유미 두 사람이 검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하던 하짜 시니치는 그 청산가리유의 그 독극물 캡슐을 씹고 직사를 했어요. 왜 마유미는 안 씹은 거예요? 씹었어요. 그것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씹었는데 끄트머리만 씹었다는 게 공식 수사 자료거든요. 근데 당시에 처음 실려갔던 그 현재 의사 말로는 독극물이 아주 조금도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도 음모론의 한 일부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네. 김성일은 뭐 벌써 80 넘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사실 그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면에 정말 어린 여자, 인생이 창창한데 그 순간에 아무리 공작원 교육을 받았어도 정확하게 그 영화 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영화 대사에 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살만치 살아서 일 없지만 꽃 같은 옥화동무한테는 정말 안 됐구만. I said give me that bag. She said give her that bag. Give me those cigarettes. Give me those cigarettes. 그 한 가지 더 제가 좀 추가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평시에 간첩으로 교육받을 때에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도 죽기 직전에 가면 특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망설여지지. 이 흔들리는 안전장치가 이걸 막는 안전장치가 뭐겠냐? 뭘까요? 이북에 상당히 남아있는 생각해보세요. 가족. 이북에 남아있는 가족. 아니.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렇지. 억울함. 아니 내가 정말 죽는단 말이야. 막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강릉 잠수함 사건 생각나세요? 강릉 잠수함 사건. 예. 여러분들 아마 오늘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20명의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명이 생포되고 11명은 자폭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지금 군경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소위 말하면 충성의 맹세 다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자, 원래대로 하면 총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쏴야 되는 건데 쏘겠습니다라고 하고 총을 대는 순간에 또 손이 떨려서 여기다 쏠 걸 조금 흔들려서 이렇게 쏘면 약간 이렇게 빈다는 그러면 게. 어떻게 하냐. 막 열기가 올랐을 때 내가 널 묶어주고 네가 날 묶어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가 다 묶인 채로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난 죽기로 결심한 저장. 이 사람이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달라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안전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 이런 데서 교훈이 축적돼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 김성민 대표, 김현희는 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김현희 굉장히 엘리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학원. 평양외국어대학교 출신. 아까 태영호 의원님이랑 같은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현희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 나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김현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가 하면 내가 74년도에 평양외국어학원에 들어가가지고 76년도에 내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시죠? 아니, 나이는 같은데 학년은 나보다 네네. 그래서 나는 떠나서 현실적으로 같이 평양외국어학원에서 같이 지내 겹쳐서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동기는 아니고 동문이네. 그러다가 김현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남선혁명과 양성에서 뽑혀가서 기억에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중학교 다닐 때 뭐 자기 가치도가 없어지는 거 북한 뭐 데려갈 때 뭐 얘 남선혁명가로 키울 거야 하고 공개하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슬며시 데려가기 때문에 후에 이 칼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부모들이 내려가고 동문들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야,
평양외교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후에 외교관이 되던 뭐 상중부여기를 끊었다는 다 해외 나오니까 해외 나와서 TV를 통해서 김현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 이거는 음모론이고 뭐고 북한 동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용 의원이 혹시 김현희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다른 데서도 하신 적 있나요? 아 오늘 누구도 나한테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진짜? 야 오늘 처음이야 그러면. 물어봤어요. 김현희 동문 현직 의원에게 듣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제 돌직구쇼 생방송이 더 날짜가 빠르거든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게 어딨어. 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김현희 어떻게 해서 자백하게 되고 그게 모든 게 밝혀집니까? 그 김현희가 어떻게 이제 그 북한 공작원이란 걸가 밝혀지냐면은 일단 한국에 이제 압송된 이후부터는 계속 일본말을 써요. 안기부 조사원이 계속해서 뭐 우리말로 물어봐도 이제 일본말로 대답하고 일본어로 대답하고 하다가 딱 이제 그 들통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버전이 뭐냐면 김현희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일본 그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오차, 그 보리차를 마신 다음에 각을 하지 말라고. 왜요? 일본인들은 안 하잖아. 일본에도 하는데 북한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안기부 취조를 받으면서 그 남산에서 계속 일본말을 쓰잖아요. 그 김현희가. 근데 얼떨결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오차를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실제로. 영화에도 묘사가 돼 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슬슬 신원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하죠. 결정적인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현희 씨가 일본에서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중국인 고아 행세를 했어요. 김현희가 일본말도 잘했고 중국말도 상당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중국어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안기부 직원이 계속 이제 중국어로 묻고 대답을 하는 과중에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연맹 열셔스 장성 피저마. 아세요? 아세요? 네说得对. 그러니까 김현희가 유창하게 중국어로 해서 이제 안심을 준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중국 고아로 믿는구나. 그런데 이 중국어로 계속 묻던 안기부 직원이 옆에 동료한테 우리말로 야, 근데 쟤 자꾸 거짓말을 해. 한마디 하니까 김현희가 그걸 듣고 발끈을 해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를 우리말로 중국어로. 중국어로. 그걸 중국어로 대박. 중국어로 김현희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우리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었다. 김현희 씨가 와서 이제 조사 과정에 얘기했는데 기본 그 비행기 타는 그런 연습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한 게 이전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비엔나, 지금 오스트리아죠. 이 유럽의 활동 고점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때 당시 인터폴에 넘어갔고 인터폴이 오스트리아 경찰하고 이제 조사하고 뭘 하느냐. 오스트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이런 기지로 이용되는 거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외교관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수에서 7명 내놓고 다 나가. 이렇게 돼서 추방 조치, 이건 추방이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이런 추방 조치를 취하면요. 아니 너네 이거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 거 이건 남수선하고 미국이 조작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외교관 왜 이거 내쫓는 거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측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논전을 벌리면 우리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가 알고 있었구나.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말 못하고 논전 벌리자는 게 이게 안타깝다. 이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입장에 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아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무조건 치고 나가고 하려는데 위에서 지시가 딱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오스트리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벌갈로 가지 말고 조용히 철수하게 된 사람들은 조용히 철수하고 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이걸 가만히 있는다고 그건 우리 인정하는 건데 이거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상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일이 또 설금설금 또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김현희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대경제위원회라는 그런 외국과 무역하는 데서 이제 살고 있는 일하고 있었는데 딸이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아하.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아하. 이런 말이 두 번에 들어오는 게 추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말이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예. 간첩이라고 하지 않고 남조선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가로 애 보낼 필요 없어. 아니 데려갈 때는 당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뭐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난 지금 부모한테 따지네. 그렇게 한다. 이거잖아. 꼬리자리 한다. 부모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이 돌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소위 그 잘 나가는 엘리트층에서는 자녀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내지 않으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 북한은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김영애 족적이 다 있는데도 칼기 사건은 북한에서는 이미 다 덮어진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북한은 이걸 다시 뭐 우리가 안 했다 뭐 이런 걸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 이미 이 사건은 덮어진 사건이고 후에 북한에서 이제 간첩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내려왔다가 뭐 잡히기도 하고 징역도 살고 해서 이제는 자연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내가 한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솔직히 나도 이거 북한 외교부에 있을 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거기서 있었잖아. 이거 맞느냐 이거. 이거 좀 한번 진실을 얘기해달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랍니까? 맞다. 진짜네. 와 대박. 이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의 친필 지령으로 칼기 폭발을 북한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진짜 역사적인 진짜 역사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역사가 막 항상 막 상상으로만 했을 것이다 말했을 거 이랬는데 진짜를 들은 것 같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일단은 그 테러 당시에 사용됐던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 폭탄이. 뭐 아부다비 내릴 때 두고 내린 거. 두고 내린 거. 준비하셨습니다. 라디오 아니에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실제로 쓰였던 것은 이제 일제 P사 파나소닉.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그 안기부의 조작설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안기부에서 발표했던 것은 뭐냐면 C4 컴포지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보통 뭐 이 스파이라든지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그런 고체 이 폭탄인데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붙이는 거. 은행 같은 거. 또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 직전에 이 86 아시안 게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의 휴지통에 맞아요. 설치해가지고 휴지통에 폭파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우리나라 휴지통은 다 비닐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진짜로요? 그것도 이제 CR4 컴포지션이었는데 여기 350g이 들어갔다고 처음에 안기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하치아시니 씨가 이제 바그다드 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이제 그 배터리 건전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 비행기를 못 하니까 맞아요. 작동을 시켰대요. I'm sorry, I don't stand, but there's no battery power in the boat. What are you saying? Do you think we are criminals? Look, you just leave. Okay, go.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전지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CR4 컴포지션이 350g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진짜 이게 빈 공간이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음모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과연 요만큼 C 포지션을 들어 넣었을 때 이걸 비행기를 폭발할 만큼의 위력이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트랜지스터 라디오 기능을 활용하면서까지 CR4 컴포지션 들어가면 250g이 딱 다 와요. 그러면 이게 라디오로도 작동이 되고 폭탄이 들어갔는데 그걸 위력이 어느 순간 안기부 자료가 350에서 250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아까 뭐 이게 이 항공안전국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똑같이 350g과 250g을 실어가지고 똑같은 크기 항공기를 폭발해봤는데 그람 수와 상관없이 일단은 공중 폭파하는 것은 맞다. 정말? 폭파가 돼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가 더 준비했어요. 뭡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두 명이 동원했던 술병인데 이른바 액체 폭탄이에요. 이 안에 이제 PLX라는 액체 맞아요. 폭탄이 예, 들어있었어요. 라디오 두고 옆에다 액체 폭탄을 같이 뒀죠. 그러니까 저 단파 라디오에 들어있는 폭발물하고 이 술병 안에 있는 액체 폭탄이 함께 시너지가 돼서 충분히 항공기를 폭파할 수 있다라는 설이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공기를 탈 때 용량 이상의 액체를 탑승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사건 이후부터 액체를 들고 탈승할 수 없게 바뀌었고 맞아, 액체가 좀 이제 안기부의 음모론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다시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역대 정부마다 이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은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수차례 반복되어 온 이 원인 규명에서 북한의 한 소행이라는 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입증된다는 것은 이미 전 정부 때부터도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좀 빗발하다. 질문. 질문. 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일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유학하고 바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논객이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자료를 쫙 펼쳐들고 이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사회 문제화하는 데는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정권에서 재수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 맞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 만큼 초동 수사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인도양에선 2대의 항공기가 추락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 대는 대한항공 858기가 안다만 해에서 추락을 하고 인도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항공 소속 보잉 747이 그 대만 타이오이안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날 남아공으로 가다가 거기서 기내 화재로 추락을 했거든요. 거의 거의 동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모든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블랙박스는 아시다시피 수심 6,000m에서 보통 한 달까지 신호가 가요, 이게요. 근데 이 남아공 영국기 같은 경우에는 수심 3,000m에 추락을 했거든요. 바로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근데 대한항공 858기 같은 경우는 안다만에서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잔해가 맞다면은 수심이 50m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블랙박스 탐지기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사건 수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습니다. 바레인에 갔던 수사팀도 차 철수를 시켜요. 블랙박스 하나 건져오지 않고 20일 만에? 조기 종결을 한 달이 안 시켜요. 됐어.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면 아직도 이 유가족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안기부 주도로 굉장히 석여치 않은 점들은 분명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음모론 제기될 수 있었는데 시간이 걸치면서 객관적인 정권이 바뀌면서도 객관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고 사실상의 진상조사가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 유가족이 아니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선일 수 있다. 그건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종합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혹 가운데서 김현희 일단은 1990년 3월 27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현희 씨,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크릿 코드 115 의미를 알면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 치매하는 지도자 동지 고니아 미씨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짓을 하게 된 이상 비록 주가 죽는다 해도 이 사건의 진실을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김정일의 친필 지령 여지는 당은 남조선 측의 2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한 대를 폭파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호텔에서 시크릿코드 1.2로 그 사망자 수 115분의 희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1월 15일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VCR을 보셨는데요. 자백을 했어요. 김현희 씨가 이야기한 북한이 나에게 이걸 실행하게 만든 범행 동기 뭐라고 밝혔습니까? 88 올림픽 그리고 남한에 있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 김정일로부터 친필 지령을 받고 이런 테러 행위를 자행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북한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88 올림픽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최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몇 종목을 우리에게 좀 떼주라. 분산 개최. 라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일축이 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요. 특히 여러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면 특히나 김정일이 이 올림픽에 있어서의 분산 개최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를 했다. 아니 의원님,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이 올림픽에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이 대단히 진영에 따라갔어요. 모스크바에서 하면 뭐 미국에 안 가고, 미국에서 하면 뭐 안 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거 동서 양진영의 하나의 스포츠 축제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에도 가고 이제 중국에도 갔는데 북한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은 이미 그 고르바초프라는 이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이미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 피레스트로카에서 넘어가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림픽은 이제는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래서 공산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일 그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는 걸 북한이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호 인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되고 중국이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천 봉쇄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별의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 비동맹 외교인가요? 네. 거기서 사실은 엄청나게 외교력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산권 사람들도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고. 거기 신경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 비밀주머니를 북한을 테러 국가로 규정한 레이건 행정부는 외교관 접촉 불허와 북한 사람의 미국 입국 제한 등 3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designated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and has so notified the Secretary of Commerce. 프랑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들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북한 김정일의 사주에 의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North Korea have sabotaged the car, and this kind of the terrorist behavior should be condemned by the name of the peace-loved mankind. 김정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자기가 저거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차분하게 면밀히 왜 의혹 하나 나오지 않게 수사하지 않았을까? 준비한 게 있죠.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마유미 어제 서울 도착. 사실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가리신 거죠? 가린 거지. 가린 거지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다음날 이 신문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여기 딱 나옵니다. 메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오늘 13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한 소행이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혹을 느끼죠. 이거보다 더 좋은 선거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기를 딱 맞춘 거죠, 전날. 그렇죠. 충격 효과가 크잖아요. 입구기를. 네, 특히 이제 당시 13대 대선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얻어낸 87년. 직선제입니까? 15랑 87년 항쟁을 통해 가지고 광장에서 얻어낸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해서 직선제인데 거기서 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뽑는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하면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결과가 나온 건데 그 하루 전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 사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제창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그러니까 정권이나 안기부 쪽에서도 미리 계산이 선 거죠. 저런 외모를 가진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배경인 사람을 대선 직전에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은 이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내일이 대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짚으셨고 무지개 공작이라고 있습니다. 무지개 공작.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 문건이에요. 무지개 공작. 진짜 문건? 예. 그래서 무지개 공작. 이게 사실은 음모론과 연결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음모론과 별개입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칼기 테러가 자행이 됐고 우리 정부도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 정부가 나쁜 유혹에 우리 안기부가 나쁜 유혹에 손을 댄 거죠. 이걸 쓰자. 대선에 쓰자. 직선제에서 이 문민 정부가 탄생하지 못하게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대선의 소재로 쓰자라고 해서 지금 이 무지개 공작 문건에도 보면 북괴가 사건 배후에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진행 중간 발표를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의 표현은 안보 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자. 라는 작전 취지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럼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거를 원치 않았던 겁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디가 유리할 거 뻔히 계산이 서는데? 북한의 목적은 사실 대선에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88 올림픽 전후에 한국의 그 위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몰랐는데 88 올림픽에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오, 잘 사네? 아니 그러면 잘 사네. 그러 다음에 88년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그걸 대선 앞두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 나왔을 때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좀 쏴달라고. 미사일 좀 쏴달라. 판문점에서 총 좀 쏴달라고. 이건 싫어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북풍 공작이죠. 북풍 공작. 네, 이게 그 남북 관계에서 대단히 큰 딜레마입니다. 후에 그래서 선거 이겼어요. 선거 이기면 뭐 노태우 정부라도 이 사건을 끝까지 밝혀서 이 수사 자료를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국민의 이제 반북 감정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은 그게 아니에요. 역대 정권의 모든 대통령의 관심사는 뭐냐? 바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면 정권을 딱 대통령이 들어와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정상회담을 내가 좀 해볼까?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는 물밑 접촉을 해야 되고 물밑 접촉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 남과 북이 이제 그거 토의하게 되는데 북한이 딱 말하는 건 겁니다.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딱 이 한마디에 북한 언제나 뭐든 건. 맞네요. 이 한마디에 우리 역대 모든 정부 갖춰 이거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게 북한의 모든 사건의 유일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 올라간 노태우 정부는 어떡할까요? 거기에 웅할 거야? 아니면 아니 이거 끝까지 파헤칠 거야? 당연히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왜? 그래야 정상회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과거를 덮고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렇죠. 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또 일이 있었는데 김현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심 다 거친 다음에 3년 후인 1990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는데 불과 16일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줍니다. 겨우 16일. 16일 걸렸어요. 16일. 겨우 16일. 예. 아니 근데 그때는 사면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돼 맞아요. 있었던 처음부터. 것 예. 같은데. 네, 제 기억은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문구가 유행했어요, 이 말.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 맞아요. 살아있는 죽이지 증거. 않는 이유가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 그럼 무기징역을 때려도 되는데 왜 굳이 사면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방금 저 의원님 하신 말씀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생각하자. 정상회담이 제일 큰 목적이다. 그때 노태우 정부는 올라가자마자 북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북방 정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관계를 빨리 맺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제 또 동력을 얻는 건데 이걸 하려면 계속 이 칼기 사건을 끌고 갈 수, 선거에 일단 이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여기대로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책적 흐름에 결국은 조금 국민이 불쌍한 거죠. 몇 가지 소름 끼치는 얘기가 많네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들이 많고. 거기다 근데 난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같은 동기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황의 이 설명들을 또 의원님한테 듣고 나니까 많은 게 정리되는 동시에 진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난 정말 그냥 정답이 국민들만 불쌍해. 국민들만 불쌍해. 맞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망망 이 하늘에서 어찌 그러한 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